1번의 방식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급탕 방식은 종합 문제의 지문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급수 방식을 공부를 철저하게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급수 방식 수도 직결 방식 나오죠. 시설비는 제일 쌌습니다. 얘는 펌프하고 자 뭡니까? 저거죠. 수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시설비가 싸고요. 근데 급소용 가능성 가장 적죠. 그래서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것이 수도 직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정전에는 급수가 가능하지만 단수시 이건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수압 변동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공급하니까 소규모 건물에 쓸 수 있죠. 대규모 건물에는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실 면적이 불필요하죠. 그런데 고가 수조 방식 보시면 유일한 무슨 급수 방식? 하향 급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대규모 급수에 가장 적합하고 그 다음에 사용 수전 위생기구에서 일정한 수압으로 급수할 수 있다 했죠. 최상층하고 최하층 수압 차이가 발생이 돼요. 최상층하고 최하층의 수압이 일정하다. 그럼 그 문장은 OX, X입니다.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수 다 하고 넘겨서 이걸 한 페이지 해놨는데 이 비포로 되면서 잘라졌어요. 이렇게 넘겨보시면 자 거기 보면 그 급수 오염 가능성 어떻게? 제일 커요. 그 급수 오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거 했죠. 유입구와 유출구를 무슨 방향? 대각선 방향 설치 물의 정체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탱크 크기를 크게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엔 진짜 피크로드에 몇 배를 설계했거든. 그러니까 물이 오염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고가 수조에 자 우리가 고가 수조의 용량 결정 사용하는 게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급수 오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넘친 간이 고가 탱크의 안전 수위 확보 목적으로 쓴다 했죠. 근데 이때 넘친 간 넘쳐 흐른 물은 직접 배수다 간접 배수다 간접 배수고 공급 순서는 상수도 수도 본관에서 지하 저수소로 가서 양수 펌프를 통해서 양수관 타고 고가 수조로 올라갑니다. 고가 수조에서 이제 급수관 타고 위생기로 공급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저수 탱크의 오염 방지 대체 있죠. 이거는 나왔어도 계속 보세요. 그래서 다른 목적의 배관을 하지 마라. 급수관 이외의 목적 배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다량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가 수조는 어떻게 설계하는데 고가 수조 용량은 뭘로 결정한다 했어요?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 가지고 합니다. 예상 급수량 이거 가지고 하고 최대가 아니고 최대는 고가 수조 방식에서 뭐라 했어요? 양수 펌프의 양수량 결정할 때죠. 양수량 결정할 때 이때 뭘 쓴다 했어요?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 이거 써요. 이거 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펌프가 폴리면 돼요. 펌프가 고가 수조를 30분 만에 폴리하라 이게 2배로 설계하라 이게. 그럼 최대 쓰는 걸 펌프로 폴리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쓸데없이 고가 수조를 크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수조만 커지면 좋은 건 없다는 거예요. 수조가 크면 정체될 가능성이 어떻게? 높은 거예요. 물은 자꾸 탱크 크면 안 돼요. 쉽게 이거죠. 냉장고 자꾸 크게 해놓으니까 안에 잔뜩 쌓여가지고 버리는 거 많아지죠. 그래서 일부러 그 냉장고를 자꾸 크게 만들죠. 회사에서. 자꾸 커지죠. 자, 그 다음에 탱크는 청소년에 대해 2조 이상으로 나누고 파티션 나눠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보수 점검할 수 스페이스 확보돼야 돼. 상부만 100cm, 기타 오면 얼마야? 60cm 이상 해주면 되고 유입과 유 대각선방. 그리고 맨홀은요
맨홀은 사각형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원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뚜껑은 이 지름이 얼마 정도 돼야 돼요? 이게 얼마 정도 돼야 돼요? 90 이상 확보하는 게 좋죠. 90cm 정도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90cm. 왜 그런가 하면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90cm 정도 맨홀 뚜껑은. 그래서 30cm는 어떻게 된다? 30cm면 긴 기간 못 나옵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압력탱크 방식 있죠? 압력탱크는 국보조 과압을 필요하는 경우, 그래서 체육관이나 경기장 같은 데 쓴다 했죠? 그런데 압력탱크는 급수압 변동이 가장 심한 크다 했죠? 크게 됩니다. 그러면 크다 보니까 고장이 어떻게 많이 나는 방식이 된다 했죠? 그리고 정전시 급수는 어떻게 불가능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일반적으로 얘는 펌퍼가 가동돼야 된다 했죠? 펌퍼가 가동되지 않으면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자, 얘는 단수시는 지하 저수조의 물을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의해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기계실 면적은 증가한다. 압력 탱크도 설치해야 되고 공기 압축기도 설치해야 되고 수조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기계실 면적이 좀 증가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장이 타방식에 의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61페이지 탱크의 압력이 견디함으로 제작비가 어떻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탱크가 없는 푸스 방식, 펌프 직송 방식은 최상층의 수압을 근데 옥상 탱크는 필요 없어요. 옥상 탱크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펌프의 단락 고장이 작게 보완을 위해서 뭘 쓴다? 압력 탱크가 있는 부스터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정속 방식하고 변속 방식 구분해 두면 여러 대 펌프에서 대수를 제어하는 방식을 무슨 방식? 정속 방식이었죠? 이때 펌프는 병렬이다 직렬이다? 병렬로 갑니다. 병렬로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 제하는 게 변속 방식이죠. 그럼 회전수는 급수량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면요, 비례 관계입니다. 회전수를 1.2배 증가했다. 그러면 급수량도 몇 배로? 1.2배로 증가가 됩니다. 명심하세요.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1.3배로 증가했다. 그럼 1.3배로 증가되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우측에 보면 급탕 나오죠? 급탕 방식은요, 다시 59페이지로 와서 간단하게 보세요. 급탕은. 자, 급탕은 개별식에는 순간 온수기, 저탕형 탕배 기수 혼합시 있죠? 순간 온수기는 60에서 70도씨 있죠? 이거 가지고 출제가 되었고요. 가스 공급 원리는 벤출이관이라고 했죠? 점화 장치가 파일럿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저탕형 탕배기는 많은 온수 일시에 사용하는데 적합하다겠죠? 뭐 학교나 기숙사 같은데, 여관 같은데 일시에 다량의 물을 쓸 때. 그런데 문제가 이거죠. 얘는 사용하지 않으면 물을 계속 데우고 있어야 돼요. 온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열 손실이 크다 적다? 크다. 큰 방식이고. 그런데 얘는 비등점, 끓는 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서머스탯이 필요한 겁니다. 서머스탯. 그리고 기수 혼합식은 이거죠. 탕백에 전기를 불어넣어서 데우는 방식이 뭐다? 기수 혼합식이었죠. 그래서 연료율이 몇 프로다? 100%인데, 그럼 소음을 줄여주기 위해서 뭘 쓴다? 스팀 사일런스를 쓴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식은 직접갈식, 간접갈식 있는데 초기 설비비는 중앙식이 많이 들어간다 했죠. 그리고 전문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배관으로 각 건물 동마다 공급해 주니까 배관의 열 손실이 어떻게?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공 후 기구 정설에 따른 변경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직접 가열식하고 간접 가열식의 차이죠. 온수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하면 직접 가열식, 간접 가열식은 어디에서? 저탕조에서 가열하는 방식이 간접 가열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스케일이 보일러에 생긴다? 직접
가열식 보일러의 스케일이 생깁니다. 그럼 직접 가열식은 열 효율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문제가 이거죠. 자꾸 차가운 물이 보일러에 들어오죠. 그럼 보일러가 스케일도 때도 끼죠. 맨날 신축이 불균형하니까 보일러 수명이 길다 짧다?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직접 가열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접 가열식은 효율적인 면에 떨어진다 했죠. 항상 이거 간접은 효율은 떨어져요. 간접이 효율이 좋을 수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거죠. 조명도 간접 조명하고 직접 조명 중에 누가 효율은 좋다? 직접 조명이 효율은 좋아요. 간접은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간접 가열식은 이거라고 했죠. 저탕조에 가열 코일을 설치해서 전기나 고온수를 공급해서 물을 저탕조에서 가열하는 방식이 무슨이다? 간접 가열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접 가열식은 그래서 보일러에는 스케일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보일러가 저탕조 내에 전기나 고온수만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보일러가 압력이 클 필요는 없죠. 저압을 받기 때문에 보일러 수명은 누가 길다? 간접 가열식이 보일러 수명 길어요. 직접 가열식이 보통 수명은 어떻게? 짧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 좀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난방 방식하고 공기 조화 방식이 있는데, 난방 방식을 더 중점을 둬야 돼. 급수 방식하고 난방 방식은 주택가이자 시험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냅니다. 난방 방식하고. 그래서 난방 방식을 더 많이 공부합시다. 공조 방식보다는. 공조 방식은 지금까지 2문제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공조 방식은. 근데 난방은 해마다 나오고, 어떨 때는 진짜 열받을 때 3문제까지 냈어요. 한 해에 3문제도 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 해에. 그래서 난방 방식은 열심히 공부하자. 그러면 온수 난방하고 전기 난방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온수 난방하고 전기 난방이가 대류식 난방, 대류 난방이라 했죠? 자, 대류 난방이라 했습니다. 공기의 대류를 이용하는 대류식 또는 대류 난방이라고 칭했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뜨거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이걸 말을 이상했다.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 아래로 내려오죠. 이 대류 공기의 대류를 이용하는 난방을 뭐라 한다? 대류식 난방 또는 대류 난방. 합니다. 그러면 온수 난방은 부하 변동에 따라서 이 제어성이 우수하죠. 방열량 조절이 용이한 것은 무슨 난방이다? 온수 난방이다. 방열이 표면 온도가 낮아서 쾌감도는 좋다 했죠. 근데 보일러 취급 용이하고 안전합니다. 근데 난방을 정제하여도 여열이 오래 감으로 한순간 동결 우려가 조금 적습니다. 자, 그런데 난방을 아예 정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면 동결 우려 있죠. 그리고 예열 시간이 길어서 연속 난방에 지속 난방에 적합하고, 그다음에 방열 면적과 간격이 어떻게 커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얘는 현열을 이용한다, 잠열을 이용한다. 현열은 온도 차이만큼 열을 방출할 수밖에 없어. 그럼 라제타 방열기에 80도씩 공급해가지고 한소 온도가 70도면 그 10도 차이만큼 열밖에 방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열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잠열을 방출하면 2257kJ 열량을 어떻게 방출하고 되돌아오거든요. 이건 없어요. 전기가 열 조금 방출하고 되돌아갈까 이런 건 없어요. 잠열을 방출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얘는 방열 면적이나 간격이 전기 난방보다 커야 되죠. 시설비는 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리고 예열 시간이 길다 짧다? 길죠. 예열 시간이 길고, 보통 열 용량이 큰 것들은 예열 시간이 길다. 그럼 전기는 예열 시간이 어떻게? 짧습니다. 열 용량은 무게가 무거울수록 열 용량은 크다 했죠. 그래서 온수가 열 용량은 크고 전기가 열 용량은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형이 나오죠. 한랭지에서 난방 정지 시마다 동결 우려가 있습니다. 한랭 추운 데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건물의 규모 제한을 발 수밖에 없다. 뜨거운 물은 어떻게 공급한다? 그래서 뜨거운 물은 어떻게 공급한다? 팽창탱크 있죠? 팽창탱크의 압력차로 돌린다 했죠. 팽창탱크의 압력차로 돌리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팽창대 압력을 가해서 공급했는데 건물이 규모가 자꾸 커지면 압력을 엄청나게 가야 되죠. 그럼 어디가 터져요? 압력 너무 많이 받으면 터지죠. 그래서 봐두고, 그 다음에 전기난방은 잡열을 이용하죠. 그래서 열의 운반 능력은 전기난방이 커요. 그런데 뭐는 떨어진다 했어요? 열의 운반 능력은 크지만 열 용량은 작다 했죠. 열 용량은 전기난방이 작아요. 열의 운반 능력이 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열 용량이 큰 것은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는 것이 열 용량이 큰 거다 했어요. 그걸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열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죠. 전기난방은. 그래서 얘는 방열 면적이나 간격이 적어도 되니까 시설비가 어떻게 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내 쾌감도, 난방의 쾌감도는 어떻게 나쁘다 했죠. 그래서 기억해 두고 예열 시간은 짧고 전기 순환은 빠릅니다. 그런데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소음이 어떻게 커요. 그리고 배관 부식도 전기 난방이 어떻게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제어성은 어떻게 떨어진다 했죠. 제어성이 좋은 거는 무슨 난방? 온수 난방이다. 그리고 복사 난방은 공부 열심히 해놔야 돼요. 최근에 계속 내주고 있어요. 복사 난방. 그래서 복사 난방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아파트의 난방이 온수 온돌 난방이죠. 바닥에다가 코일을 매설해가 배관을 매설해서 거기다 뜨거운 물을 보내서 바닥을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하는 무슨 난방? 복사 난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 부분은 가장 균등하다 했죠. 쾌감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상하 온도차가 적은 난방이 무슨 난방이다? 복사 난방입니다. 그리고 방을 개방 상태로 할 때 유일하게 난방 효과가 있다 했죠. 방을 개방 상태에도 난방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절 보죠. 옛날에 창호지로 실내하고 실외 공간을 구분했잖아요. 그리고 창호지가 또 구멍이 난 집도 있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다 살았잖아요. 맞죠? 난방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안 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얼음했죠? 난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하 온도차 그리고 이제 천장고가 높은 실에도 난방이 이론상 가능한 것은 무슨 난방? 근데 이게 천장고가 굉장히 높으면요. 복사 난방 해도 되죠? 이론상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천장고가 높으면요. 추워요. 맞죠? 왜냐면 창호가 있기 때문에, 맞죠? 창호가 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외기 급배에 방열량 조절은 어렵다 했죠? 곤란하다. 그리고 시공이 어렵고 수리비 이런 것도 비싸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겁니다. 만약에 고장 요소 발견이 됐을 때 우리가 쉽게 발견하기 어렵죠? 매설 배관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라제타를 뭐가 됩니까? 설치 안 하니까 바닥 이용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실온이 낮아도 난방 효과가 있죠. 그래서 옛날 봐요. 옛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닥이 뜨거우면 엄청 매립 깊이를 얕게 해가지고 매설 배관을 노출시키게 떳떳하게 되었지만 최근에 아파트는 배관 안 보이잖아요. 이게 물길 보입니까? 매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온도가 분명히 바닥이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는데 실내는 안 춥죠? 그 이유가 매립 깊이를 깊게 해서 저온에서도 난방이 복사열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자, 보시고 그래서 열 용량이 크다 했죠?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열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온풍난방 나오죠. 온풍난방은 열 용량은 어떻게?
쉽게 열 용량은 뭐라고 기억하라 하면 돼? 열 용량은 질량을 기억하라 했죠. 열 용량은 누가 무거우냐? 무거울수록 뭐가 커진다? 열 용량 크다라 했죠. 그걸 연상하시면 돼. 무거울수록 질량 곱하기 비열이니까 온풍이 무거워요. 그러면 딱 생각하면 돼. 열 용량은 뭘 기억하자? 무게를 기억하시면 무게 누가 무거우냐 이것만 기억하면 열 용량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온풍 난방 열 용량 짧고 예열시간 짧죠. 실온 상승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쾌감도는 좋아요 나빠요? 온풍 막 붙이면 안 좋죠. 소음도 크고 쾌감도도 떨어지죠.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난방 방식 비교해놨어요. 쾌감도하고 우수한 순수하고 설치비하고 예열시간은 같이 다네요. 복사난방, 온수, 전기, 온풍 순수입니다. 동일하게 가요. 비용 많이 든 것이 쾌감도 좋고 예열시간도 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열시간 길면 비용 많이 들어가죠. 퍼뜩 해야 되는데 막 데우고 있고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그럼 복사나 온수는 연속적으로 계속 하는데 유리하고 전기나 온풍은 뭐다? 일시적인 난방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속 난방, 지속 난방에는 복사나 온수가 유리하고 맞죠? 전기나 온풍은 어디 유리하다? 일시적인 난방, 시간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우측에 다시 봅니다. 공기조화 방식 앞으로 와서 62페이지에서 공기조화 방식이죠. 공기조화 방식은 정풍량 방식 있죠. 요걸 좀 공부해 놓으세요. 정풍량 방식은 자 풍량을 일정하게 해주는 방식이 뭐다? 정풍량입니다. 그래서 운전 보수는 용이하고 공기청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얘가 공기청정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점은 뭐다? 개별 제어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개별 제어는 안 돼요. 그리고 중대형 사무소의 내부적 극장, 공장, 단일대 공간의 정풍량 방식을 씁니다. 가변 풍량 방식이 뭐다?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이에요. 가변 풍량 방식. 그러면 가변 풍량 방식은 각 실점마다 가변 풍량 유닛을 설치해서 조절해 주는 게 뭐다? 가변 풍량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변 풍량 방식은 개별 제어는 다 돼요. 개별 제어는 다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부하가 줄어들면 송풍량이 줄어든다 했죠. 그래서 실내 공기가 어떻게 오염될 수 있다. 자, 최근에 사무소 건물들이 전부 다 뭘로 많이 돼 있어요? 유리로 조립되어 있죠. 그럼 태양이 비칠 때는 부하가 크잖아요. 그런데 밖에 먹구름이 오면서 태양을 차단했네? 그럼 부하량이 확 줄죠. 아니면 또 이거 앞에다가 우리 건물에 앞에 큰 나무가 있어. 우리 뭐 4층짜리 5층짜리 빌딩 유리로 만들어 놨는데 나무가 한 5층까지 자라가지고 큰 나무 심어놔가지고 미국에 그 엄청 큰 나무를 심어놔가 다 그늘이 지면 괜찮죠. 그런데 햇볕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부하량 커지겠죠. 그럼 부하량이 준다고 송풍량을 줄이면 퇴근은 안 했는데 공기량 줄여버리죠. 그러면 실내 공기가 어떻게 오염될 수 있는 게 무슨 풍량이다? 가변 풍량 방식이네. 근데 얘는 항상 기억하시죠. 에너지 뭐다? 절약형이다. 그리고 설비는 정풍량 비해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가변 풍량 유닛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러면 분산되면 유지 관리는 어떻게 어려워진다. 항상 기억하세요. 분산되면 유지 관리는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중적들은 자 우리가 에너지 다소비형이라 했죠. 에너지 덕트가 두 가지 혼합 손실이 큽니다. 그리고 멀티존 유닛 방식은 존 단위로 냉온풍을 혼합한다 해서 무슨 존이다? 멀티존 유닛 방식 개념이 됩니다. 멀티존 유닛 방식. 그래서 얘는 각 존별로 온습도 개별 제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 실에 대한 개별 제어는 된답니다. 안 됩니다. 개별 제어는. 그리고 올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혹시나 나오면 이 펜콜 유닛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얘가. 그리고 이거는 구분해 두라 했죠. 전공기하고 전수 방식. 전공기는 단일 덕트 방식 두 가지하고 이중 덕트.
멀티존 유닛 방식, 각층 유닛 방식 무슨 방식이라고 했어요? 전공기고, 근데 펜콜 유닛 방식은 무슨 방식이다? 전수 방식이겠죠. 물을 이용하는 거다. 근데 펜콜 유닛은 저 창문 요 밑에 아래에다가 펜콜 유닛을 설치해서 물을 공급해서 송풍기 돌리는 거예요. 펜 돌리는 것이 뭐다? 펜콜 유닛 방식. 개별 제어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용도 보시면 호텔의 객실이나 병원의 입원실, 사무실 같은데 실이 많은 데 쓰는 것이 무슨 방식이다? 펜콜 유닛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단점이 있죠. 분산됐으니까 유지 관리는 어려워요. 그리고 고성능 필터를 사용하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실내 공기가 오염되니까 얘는 물을 공급해 줬지 공기를 공급해 주는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실내 공기가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환기 설비가 필요한 것이 무슨 설비다? 펜콜 유닛 방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마 배관 방식에서 주의사항 보도록 합니다. 밑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65페이지 보시면, 자, 급수 배관에서, 자, 체크할 거 딱딱 보고 갑니다. 자, 거기에서 4번에, 자, 배관 구배 있죠? 배관 구배는, 자, 둬야 됩니다. 보통 물이 흘러가는 건 다 뭐 둬야 된다? 구배를 둬야 돼? 맞죠? 유체가 흐르는 것들은 다 어떻게? 구배를 둡니다. 그리고 여기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고가수조가 무엇입니까? 하향식 급수배관법이었죠. 맞죠? 고가수조 방식. 그래서 보통은 저겁니까? 선하향구배하면 돼, 행주주간은. 그런데 각층 행주간, 수평주간은 무슨 구배라고 한다? 선상향구배라는 점 알아두시고, 공기 빼기 밸브가 굴곡배관이라 했죠? 굴곡배관은 공기 빼기 밸브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8번에 무슨 밸브? 지수 밸브네. 국부적인 단수나 수량 수압을 조절 분기점에 설치하는 게 무슨 밸브? 지수 밸브. 그리고 습격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관해 줍니다. 그래서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하면 습격 작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줍니까? 배관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직선 배관 해주는 게 좋아요. 굴곡 배관이 많으면 어떻게? 수억대야만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간경이 적을 때 잘 생깁니까? 간경이 클 때 잘 생긴다? 간경이 적을 때 잘 생겨요. 될 수 있는 배관은 직선 배관 해주고, 굴곡 배관을 최대한 줄이고 직선 배관을 많이 해주시고, 간경을 어떻게 크게 설계를 하면 워터만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나 벽을 간통할 때는 뭘 설치한다? 슬리버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그 밑에 보시면 저건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저거 체크하시고, 상향급수는 수리 점검은 편리한데 수압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향급수 배관 방식이 급수압이 일정하고 점검 수리는 어떻게? 불편해요. 그리고 급수관은 제발 복간식, 순환식 있다 없다? 없다. 복간식은 67페이지죠? 67페이지 그게. 그래서 복간식은 제발 명심하세요. 없다. 그리고 천장 속의 급수바가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피복. 이걸 뭐라고 한다? 방로 피복. 자, 방로 피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로 피복. 그리고 급탕 쪽 보도록 합니다. 앞에 와서. 자, 급탕 배관은 앞전에 급탕 배관 쪽에 시험을 했었죠. 그러면 먼저 규모에 따라서 배관 단간식, 복간식 중 적절한 배관 방식, 이거는 뜨거운 물에서만 놔야 돼요. 단간식, 복간식은 어디에서만? 뜨거운 물에서만. 명심하세요. 얘가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돼. 어디에서? 뜨거운 물에서. 이렇게 가면 돼. 소규모, 자, 이 급수 쪽에서 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소규모 건축물에는 단간식,
대규모 복간식 배관을 채택함이 적합하다. 뭐겠어? 이상하게 시험 칠 때 보면 안 틀린 것 같아. 지금은 이야기하니까 하는데 잘 보시면, 그래서 복간식은 항상 명심하세요. 어디에만 나온다? 순환식은 뜨거운 물. 그래서 바로 급탕 쪽하고 온수 난방 쪽에서만 복간식, 순환식 배관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유량을 균등하게 해서, 뜨거운 물을 유량 균등하게 해서 하는 것도 뭐였습니까? 리버스 히팅이죠? 역한수 배관. 얘도 여기에서만 나와야 돼.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돼요. 다른 데서 나오면 또 쏘가요. 안 쏘을 수가 있나? 유량을 또 균등히 분배하게 해서 한다는데, 맞아? 그러면 쏘을 수가 있다니까요. 급수에서 또 있죠? 급수점마다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게 해서 역함수 배관법을, 리버스 히팅 배관을 채택 바람직하다 그러면 맞는 거거든, 느낌이. 맞죠?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만 있는 배관법이다? 뜨거운 물. 그리고 급탕배관 단간식하고 복간식 구분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리버스 리턴은, 자, 명심하라 했죠.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 배관법이라 했죠. 배관길은 길어진다 했죠. 시설비는 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리고 넘겨서 급탕간의 최소 간격 20mm로 하면 돼. 반탕간도 20mm 이상이 되면, 근데 급탕은 공급을 한 거, 반탕은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반탕은 리턴되는 거니까 사용한 만큼 안 되돌아오겠죠. 반탕간이 클 이유가 없죠. 급탕간보다 작은 치수 쓰면 된다. 최소 간격 같지만 한 단계 적은 간격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배관 구배는 그 상향급수 있죠? 알아두시면 돼. 상향급수식에서, 자, 급탕 수평 주간은 뭘로 한다? 선 상향구배로 하고, 아볼림 요걸 잘 기억하면 돼. 그리고 복기간, 리턴간, 반탕간은 뭐다? 선 하향구배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굴곡배관 공기 빼기 밸브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관 도중에는 무슨 밸브 설치한다?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 설치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신축 염새를 잘 봐놔요. 신축 염새. 작년엔 배관 쪽을 다뤘고요. 신축 염새 잘 기억하세요. 자, 신축 염새는 이거죠. 배관의 길이의 신축 팽창은 누가 흡수한다? 신축 염색하죠. 그런데 이겁니다. 물의 부피 팽창이 있죠. 물의 팽창이라는 것은 팽창관하고 팽창탱크가 흡수하는 게 물의 팽창. 물의 용적 팽창에 대해서 흡수하는 것은 무엇이다? 팽창탱크와 팽창관이고요.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염새 종류 5가지 기억하세요. 스위블 조인트, 스위블 신축염새 있었죠? 그리고 벨로제형, 슬리브형 신축염새 있었고, 루프형 신축염새 있었죠? 그리고 볼 조인트 있었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특히 스위블 조인트, 스위블 염새는 잘 기억하라겠죠? 2개 이상 뭘 이용한다? 엘보를 이용한 신축염새가 스위블 조인트였죠?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보통 신축염새를 좀 강간은 몇 메다? 30, 동간은 20m 설치하면 돼요. 그리고 팽창관하고 팽창탱크가 바로 이거죠. 물의 팽창 있죠? 물의 팽창 같은 이런 용적 팽창, 체적 팽창에 대해서 흡수되는 게마다 팽창관하고 팽창탱크입니다. 근데 팽창관 도중에는 절대로 밸브 설치하지 말았겠죠? 그리고 연결을 어떻게 한다? 급탕 수직 주간을 그대로 연장해서 한다. 입간을, 수직간을. 그것을 항상 명심해 두시고.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팽창관으로 제발 또 보일러나 가일 장치 보급수를 공급한다 하면 안 돼요. 자, 팽창관 이상 압력을 뭐다? 도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보급수는 어떻게 공급한다 했어요? 보급수는 어떻게 공급된다? 보급수는 어떻게 공급된다?
팽창 탱크에서 보급수관을 통해서 가열장치 보일러에 물이 공급된다 했죠. 구분해 두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배수 설비 봅니다. 배수 배관에서 보시면 배수 배관 쪽에서 구배는 대략 50분에서 간경에 따라 50분에서 100분의 1 정도 구배해 두시면 되고, 옥내배에서는 유속은 0.6에서 1.2 내가 표준 유속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자 저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입니까?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이 되는 것은 뭐다? 세면기가 기준되고, 이때 대변기가 8, 소변기가 4, 비데 2.5, 샤워가 2고 세면기가 1이에요. 음수기는 0.5가 됩니다. 그래서 부하 단위가 큰 건 대변기에 가까이 두라 했죠. 그리고 알아둘 것은 배수관의 간경 결정, 배관의 구배나 기구의 순간 최대 배수량이든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 기구 수는 영향을 준다 했죠. 제발 위생기구 크기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위생기구의 크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수직관 가까이에다 뭘 두다? 대변기 둬야 됩니다. 이거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부하단위 큰 것을 수직관 가까이 배치하라. 그리고 10번도 기출되었습니다. 5% 이상으로 입상시킨 통기 수직관과 연결하는 거 이하로 해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1번은 안 나왔으니까 계속 공부하세요. 그래서 11번, 12번, 13번은 공부해 놓으세요. 이건 계속 공부, 요함. 앞으로 내야 돼. 바닥 아래 통기 배관 금지고, 오버플러그는 트랩의 뭐다? 유입구책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배수나 통기 쪽에서는 연결이나 겸용하지 말았겠죠? 단독이나 각계로 쓰면 되지만 연결이나 겸용하지 말았겠습니다. 그 점을 항상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통기관은 각계 통기관, 각 위생기구마다 일일이 통기관 하나씩 접수해 주는 것마다 각계 통기관 하프 2분의 1 이상 강경하면 되죠. 근데 루프, 해로, 한상 통기관이라 했죠. 이건 2개 이상 8개까지 담당하는 것이 루프, 해로 통기관인데, 얘는 자 배수 수평지관과 통기 수직관 중 작은 쪽 간격마다 하프 2분의 1 이상 되어 주시면 돼요. 도피 통기관을 어디에 설치한다 했지? 하류기구에 설치해서 해로 통기관, 루프 통기 능률 촉진시켜 주는 게 도피 통기관이었죠. 이것도 하프 되어 주시면 되죠. 근데 저거 기억하시고 신정 통기관 잘 봐두세요. 신정 통기관하고 루프, 해로 통기관 있죠? 두 가지를 집중하세요. 일반 통기관에서 루프하고 뭐하고 신정, 루프하고 신정을 잘 보세요. 일반 통기관에서. 그래서 신정은 배수 통기관이라 했죠.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해서 대기 중에 개구한 통기관이 무슨 통기관이다? 신정 통기관이다. 그래서 얘는 간경 축소하면 안 돼.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을 해야 된다 했죠. 간경 축소란 문제가 나오면 OX, X. 그래서 하퍼가 2분의 1이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결합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하고 배수 수직관 뭐다? 작은 쪽 간경 이상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작은 쪽 간경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은 쪽 간경 이상으로 한다. 작은 쪽 간격을 이상으로 한다.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둘 중에 누가 작다 했어요? 통기 수직관하고 배수 수직관. 통기가 작다 했죠? 모르면 콧구멍이 통기가 맞죠? 입이 뭐다? 배수관 생각하라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누가 크다? 배수관이 커요. 통기관이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기 수직관 간격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통기 수직관으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점 봐두고, 그 다음에 소벤트 방식은 구분해 두시면 된다. 소벤트 방식하고 섹시아 방식. 공기 혼합이염새나 분리이염새가 나오마다
소벤트 방식이고 섹티아 방식은 섹티아가 들어가야 된다 했죠. 구분해 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스 배관, 난방 배관, 배관 재료 이쪽에서는 난방하고 가스 쪽이 나왔죠. 배관 재료 쪽은 앞전엔 출제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배관 쪽은 주의하실 것, 가스 배관의 지중 매설 깊이는 최소 얼마? 60cm 이상으로 하되, 자, 조건이 주어지면 주의하겠죠. 폭 8m 이상 도로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얼마? 1.2m 이상 배설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배관 이연매하고 전기설 이격거리. 근데 배관 이연매는 항상 뭐는 제외라 했어요? 용접 이연매는 제외라 했죠. 용접 이연매는 제외. 용접 이연매는 이격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누구는 이격시킬 필요가 없다? 용접 이염은. 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가스는 무슨 이염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집에 같은데 보면 나사 이염이잖아. 엘보나 티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옛날에 그 가보지, 고깃집 가보면, 맞죠? 다 나사 이염 부분이거든. 돌렸잖아. 그럼 가스가 누설될 수 있으니까 항상 옛날은 뭐 가지고 비누 가지고 이렇게 칠하고 그랬지. 근데 요새는 뭐다? 측정기구가 다니죠. 옛날에 막 비누 칠해가지고 비누 거품 내가 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딱 다니면 되고, 맞죠? 그래서 그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거, 그래서 이제 거리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가스 배관 이연매 이격거리하고 가스 계량기 이격거리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차이점이 제가 알겠죠. 꿀뚝은 차이가 있다 했죠. 꿀뚝은 가스 배관 이연매하고는 얼마? 15인데 가스 계량기하고는 얼마다? 30. 꿀뚝은 차이가 있다. 근데 전기 접속기나 전기 전멸기는 동일하게 30이죠. 전기 개폐기나 전기 계량기는 얼마? 60cm고. 그런데 하기 개념은 가스 계량기하고 하기하고는 2m 이격시켜야 되죠. 그런데 배관 이연매하고 하기하고 이격시키면 접속을 못한다 했죠. 이게 가스 배관이 와가지고 콕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가스레인지가 하기인데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가스레인지로부터 가스 미터기 계량기까지는 이격거리가 있죠. 여러분들 아파트에 멀리 설치되어 있잖아. 바로 옆에 설치해놨어요. 가스 계량기.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가스 계량기 없죠. 그건 이격시켜놨지만, 맞죠?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스 배관 연매하고 하기하고 이격거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69페이지 4번에 가스 배관은 건물의 주역을 관통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앞전에 지문이 언급이 됐었죠. 작년 시험에. 그리고 주요 구조물은 몇 가지? 6가지 있죠. 나중에 그 관계법규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그거는 나중에 치지 참. 나중에 1차 합격하고 하지 참. 자, 그래서 자, 주요 구조부가 6개입니다. 내력벽, 보, 지붕틀. 지붕하고 지붕틀은 틀려요. 전체 사람이 이걸 머리라 하고 해골이 지붕틀 아닙니까? 쉽게 지붕틀, 그리고 바닥, 주계단, 그리고 기둥. 이 6가지가 무엇이다? 제거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스 배관은 노출 배관이 원칙이라 했죠? 노출 배관을 해주시고, 도시가스 압력 정리해 놓으십시오. 압력. 그리고, 참, 올해 요걸 좀 알아두십시오. 1메가파스칼이죠? 1메가파스칼은 얼마다? 1000킬로파스칼이어야 돼. 1000킬로파스칼. 자, 봅니다.
70kPa이에요. 그 메가파스칼로 나타내면 얼마 돼요? 0.07. 공이 몇 개니까? 3개니까. 공이 하나, 둘, 셋. 맞죠? 내려와야 돼? 0.07메가파스칼. 올해 이걸 좀 알아야 돼. 킬로파스칼. 올해 이 단위로 아마 낼 거예요. 킬로파스칼로. 잘 봐요. 킬로파스칼하고 1000킬로파스칼이 1메가파스칼 되는 게. 기억하세요? 1000이 1. 우리도 저거죠. 1000리터가 1kg, 1입방메다 되죠? 이게 모르면 1000단위다. 이거는 1000킬로파스칼이 1메가파스칼 된다. 이거 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내가 맞죠? 이걸 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고압, 중압, 저압 기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상 배관은 뭘로 나타낸다? 표면 항색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띠 두르면 예외되죠. 근데 지하 매설관은 저압일 때는 뭘로 하면 되고, 저압일 때는 항색, 중압 이상은 붉은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방 배관 쪽에서는 역한수 배관 알아두시고, 역한수 배관 기억해주고, 리버스 온수 유량을 균등하게 산다 했죠. 그리고 전기 난방에서는 냉각다리 쿨링 내거나 하트포드 배관법, 리프트염이 바로 전기 난방의 배관법이에요. 이 중에서 주의할 것은 하트포드 배관법 시험에 나왔어요. 본래의 안전 수의학보가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리프트 이염을 좀 공부해 놓으세요. 리프트 이염. 그리고 뭐 냉각다리 쿨링 내거나 그 있는 거 한번 읽어 두세요. 그리고 복사난방 있죠. 앞전에 이 복사난방에서 다뤘었어요. 복사난방 쪽에서 그 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거 어떨 때 온도 차를 적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거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 니은에 보시면 피치는 적게 하고 매설 깊이는 깊게 하고 배관 길이는 어떻게? 짧게. 순온도를 적게 하면요 온도 분포가 균일이 되죠. 그런데 앞전에 어떻게 다뤘는가 하면 어디에 간격을 좁게 넣어주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라디에이터를 어디에 설치했다? 창문 아래. 에너지 손실이 가장 많은 곳에 설치했잖아. 그거와 같이 그러면 만약에 코일을 동일 간격으로 배치 안 하려고 하면 온도 분포를 균하기 위해서 어느 쪽에 좁게 넣어줘야 된다? 창문이죠? 그쪽에 좁게 넣어주라 이거 가지고. 나는 이렇게 내기를 원했는데 앞전에 좁게 넓게 이거 가지고 이제 다룬 겁니다. 이 좁게는 해놨는데 어딜 좁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낸 겁니다. 이걸 한번 이쪽을 다룬다고 했는데요. 약간 다르게 다룬 겁니다. 방향성은 맞았는데 똑같이는 안 내는 겁니다. 그 개념으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기난방 배관법 있죠. 이쪽을 좀 잘 보세요. 전기난방 배관법. 전기난방 배관법 있죠. 여기를 좀 잘 읽어 놓으세요. 이쪽에. 몰라 이쪽에 조금 공부해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밑에는 저것만 좀 정확히 합시다. 거기에는 매설 거기 디귿 있죠. 매설 깊이는 간경이 얼마? 1.5배에서 2배 이상 요거 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관 재료는요. 거기 주철관, 강관, 동관 해가 연관해 놨죠. 밑줄 끈 거만 좀 잘 보세요. 밑줄 끈 거. 밑줄 끈 거만 좀 정확히 보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자 69페이지에 보면 경질 염화 비닐관 나오죠. 자, 경질 염화 비닐관은 뭐 장점이 1번, 2번, 3번이죠. 단점 열평이 크고 기계적 강도 약하죠. 그러면 이건 열을 많이 받는 장소, 온도 변화가 심한 장소라든지 또는 외부 충격을 받는 장소에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거죠. 그리고 냉간공법과 열간공 TS 접합 있죠. 이게 접착제 가지고 하는 거야. 접착제 가지고 하는 것이 TS 접합, 냉각공법이고 고무링 접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관은 다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면
위생적이면 내식성이 우수하고 수명은 어떻게 길죠. 그리고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두께가 얇아서 운반 시공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강간보다 어떻게 경량화시킬 수 있죠. 그러면 스테인리스 강간이 그죠? 철에다 뭘 함유시켰다? 크롬을 함유시켜서 내식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서 강도도 어떻게? 더 커진 거예요. 봐두시고. 그리고 사실 강간하고 스테인리스가 보기도 누가 더 좋아요? 스테인리스가 더 좋죠. 그리고 간의 이염류 있죠. 배관을 힐 때는 엘보나 밴드를 쓰고 분기관을 뽑을 때 T나 크로스 Y를 씁니다. 특히 Y는 5배수 쪽에 쓰인다. 그리고 직관 접합 시 니플 커플링 유니온 프렌지를 쓰고 구경이 다른 간을 접속할 때는 부싱이나 니두시 이런 거 쓰면 되는데 특히 편시험에 해놨죠. 자, 수평 배관에서 응축수 고임 방지 목줄 쓰는 거 편심 니두시나 편심 이경티 이런 것들이 거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배관의 말단부는 플러그나 뭘 쓴다? 캡을 쓰는데 캡이 뭐 기억하면 된다 했어요? 모자 기억하라 했죠. 끝에. 그리고 넘겨보면 70페이지에 스프링쿨러 배관 요거 공부해 놓으세요. 가지 배관, 교차 배관, 주 배관, 신축 배관, 급수 배관. 스프링쿨러 헤더가 설치되는 걸 무슨 배관? 가지 배관. 교차 배관은 우리가 수직 배관에서 가지 배관 물을 공급하는 수평 배관이 뭐다? 교차 배관이죠. 그리고 주 배관은 수직 배관이라 해서 수직 배관이 주 배관이고 신축 배관은 가지 배관하고 스프링쿨러 헤드를 연결하는 배관이 뭐다? 신축 배관. 구분이 용이하다 했죠. 그래서 뭐 하세요? 요 하향 헤드 설치시. 그럼 보통 소방에는요 PVC 관을 못 쓰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신축 배관 하는데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여기가 불연재잖아요. 지금 현재 천장 마감 재료가 뭘로 썼습니까? 불연재로 했잖아. 이때는 가능한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불이 타는 재료예요? 불이 안 타는 재료예요? 안 타는 재료죠? 그러면 위에 PVC 주름관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로. 보통 소방은 PVC 관을 못 쓰거든. 맞죠? 원칙은 못 써요. 근데 예외가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천장과 같이 이런 불연 재료를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 이거 항상 이거 기억하겠죠? 하나의 가지 배관에 맞죠? 설치한 헤더 수는 몇 개? 8개. 8 공부해 놓으십시오. 몇 개? 8개.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71페이지 테마 3번 수치 암기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